안녕하세요. 공토봉에서 사회 들어갑니다. 징계 받은 게 쪽팔리긴 하지만 징계 정보를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사이트에 올리는 게 투명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는 인격권 침해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A급 판례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번이 A급인데 내가 죽기 직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왜 기계 장치로 그냥 이제 사실 소생 불가능한데 그냥 죽음의 시기만 뒤로 미루는 거죠. 나 이거 안 할래라고 하는 게 자기 결정권, 기본권인데 연명치료 중단이 나 안 할래 이것도 기본권이에요. 그러나 헌법에 입법 의무는 없어. 왜냐면 헌법을 다 읽어봐도 이런 걸 위해서 법을 만들어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의 논점은 맞지만 헌법적인 의무가 없어서 각하했어요. 이 판례에서도 쟁점이 자녀들은 자기 관련성 없다. 사실 자녀분들이 많이 경제적, 감정적 부담이 있죠. 근데 이건 법적인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논점. 그래서 이게 여기서 파생되는 게 기본권이긴 하지만 실제로 입법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각하됐고 자녀분들은 자기 관련성 없다. 이런 게 이제 직렬상 여러분 시험에 맞는데 전자영상 검사기로 이제 항문 부위에 뭐 넣고 아닌지 이게 보잖아요. 신체의 자유 침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헌법 어차피 출제원은 전체를 다 하시기 때문에 주제를 꼭 한정하진 않으셔요. 경찰 승진을 봐도 EBS 연계 출제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영어인데도 EBS 연계 출제하면 막 한글 독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전에 이거 EBS 연계 출제 되게 심했을 때 보면 나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데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걸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이라고 했고 제한이나 이제 사교육 잡아야 되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EBS 연계 출제 합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기본권이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교육받을 권리 제한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이 자체가 뭐 이렇게 어떤 입시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으로 봐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의 제한으로 봤고 교육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진 않았다는 게 이제 좀 난이도 있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유사한 판례 앞에서 하긴 했는데 이제 공익사업할 때 수용하면 거기 살던 분들은 이사 나가야 되는 거는 간접적인 거지 그 자체가 뭐 거주 이전을 직접 제한하려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논점으로 판단을 하는 이상 거주 이전의 자유는 따로 보진 않겠다. 요새는 헌재가 양을 굉장히 줄여서 판시합니다. 서울광장을 통행 제지한 거는 일반적 행동자유의 제한이고요. 제한이 뭐가 아니다? 침해가 아니다. 거주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거기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쪽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 국적 이탈이 사실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이 거주 이전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거 국적법 낼 때 요 논점 같이 낼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3번은 좀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뜻은 아니고 의외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들이 대도시에 밀집되면 얻을 수 있는 인프라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기까지 하면 등록세를 5배 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는 것도 비싸게 하는 거는 기본권 침해는 아닌데 이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 직업 수행의 자유도 제한된다. 그러나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권이 관련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요새 출제 좀 많이 해요. 보면 1번 같은 경우에 직접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옛날 판례들은 좀 논리 구조가 지금하고 판시하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취득세를 많이 내는 것도 거주지의 자유를 제한하긴 해 이렇게 판시했던 거야. 판례가 법이 아닌 게 좀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피곤하죠 수험생들은. 선생님이 피곤해 보이죠. 재산권? 성매매가 직업입니까? 판례가 성매매도 직업으로 봐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 제한이나 침해가 아니고 뭐 그 판시는 아닌데 성매매 제공하는 걸 알면서 건물 제공하면 이거를 몰수해 버립니다. 재산권 침해 아니다. 그 다음에 시혜적 입법, 어떤 혜택이 나가는 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내가 얻어야 될 이익이 내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만으로 기대이익인 거죠. 그게 나한테도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재산권의 보호형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 재산권이라고 하면 진짜 내 거여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청구권도 재산권이야. 내가 어떤 헬스장 이용권도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적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처분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럴 것 같아. 뭐 오를 것 같아. 이런 걸 다 기대이익이라고 해서 판례가 재산권이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좀 조금씩 계속 조정을 해왔는데 보수 연동제, 그러니까 그 보수 연동률이 안에 있죠. 근데 이제 물가 연동을 따라가. 그러니까 받아가는 돈을 바꾸는 거죠. 기존에 받은 돈은 그대로 두고 부진정 소급이 헌법 위반 아니다.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제도 바꾸는 거는 크게 헌재가 위헌을 안 내는데 최근에 좀 특이한 판시가 있어요. 원래 지방의 의원이다가 내가
공무원 연금 받다가 내가 공무원 연금 받다가 연금 되게 크잖아 공무원분들이 지방의원이 돼서 보수를 받는데 이 보수를 두 개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만 받고 이거 못 받는 게 합헌이었거든 원래 헌재가. 최근에 헌재가 이거를 환불해요. 원래 받았던 것부터 줄면 쓰냐 이래가지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워낙 정답 처리를 많이 했던 애거든. 공무원 연금 받다가 지방의원 되면 공무원 연금 못 받아 이게 합헌인 걸 환불내서 위원 내에서 바꿔버리면 이제 답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100개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최신이 참 무서운 이유예요. 자, 그리고 헌법 23조 3항에 그러니까 최신 판례 특가 들으라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항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 이거 이제 객관적 보상, 이게 완전 보상이라는 뜻이 만족도를 주관적인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뜻인데 되게 사업 같은 거 하면 땅값 오르잖아. 뭐 대장동도 보면은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땅값이 뭐 1조 원대 어떤 사업 이익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손실 보상을 주진 않아. 그러니까 땅을 수용당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개발해서 이렇게 올리면 땅값도 올라가잖아. 그거를 개발 이익이라고 한다고. 그걸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개발 이익 안 줘요. 지금 제가 답을 잘못 체크한 것 같다. 3번에 적절한 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마킹할 때 적절한 건지 내가 지금 답을 해야 되는 선지가 적절인지 아닌지를 갖고 마킹을 해야지 마킹하면서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헷갈려. 근데 그건 포기해야 돼. 마킹할 때는 10분 남겨놓고는 이제 푸는 게 아니야. 뭐 답을 못 낸 거는 그래도 봐야겠지만 이미 답을 낸 거는 거기서 풀고 있으면 엉켜요. 그때 마킹할 때는 뭐만 보냐면 적절한 거를 내가 고르는데 그에 대한 내가 답으로 선택한 그 지문이 맞냐 이것만 보셔야 돼요. 10분 전에는. 자, 음주 측정에 응할까 말까 고민은 되겠지만 양심은 굉장히 진지한 거. 심지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과 같이 어떤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법률에서 갈려. 예를 들면 여러분 담합이라는 게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려야 담합이야 아니면 모여서 의논만 해 담합이야? 말투에서 티가 났죠.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변호사들도 이쪽 전문분이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헌재가 법 위반 사실의 공표와 명령이라고 너네 법 어겼다고 말해 라는 게 다양한 각도에서 얘가 위헌이거든. 무죄 추정에도 판에 묵비권 진술 거부권도 침해야. 왜냐면 내가 이게 형사적인 증거로 쓰일 거 아니야. 내가 행정적 처분으로 내가 법을 어겼다고 자인을 해버리면. 그래서 얘가 무죄 추정에도 판에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도 침해인데 적어도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게 있어. 뭐? 양심을 건들진 않아. 왜? 양심은 이렇게 경제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가치 판단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법을 어겼어 안 어겼어를 말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기 때문에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이긴 하나 양심하고는 상관이 없어. 원래 양심의 자유는요 상관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 여기서 선지화하진 않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서 의사들에게 진료 내역 그 자료를 국세청에 내게 하거든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까? 양심을 제한한다고 봐요. 왜냐면 의사들은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니까 그게 환자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양심을 주장하니까 그래 그렇다 그 제한한다 근데 침해는 아니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 그 양심은 주제 자체가 원래 그 주제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물을 때는 위헌합헌만 묻는 게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만 나오진 않겠지. 19조에 보면 이제 풀어 넣어놨는데 양심과 관련된 문제라고 소개한 거 연말정산 간소화, 사제 광고, 양심하고 관련 없다고 한 거,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 그게 2번 선지야. 이게 어떤 가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영역에서 물론 이제 하기 싫은 걸 시켰고 묵비권 침해고 한데 양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봤어. 양심은 답은 쉬운데 모든 사람하고 관계된 거는 이미 나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죠. 남들이 다 질서라고 하는 그거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이제 나의 양심의 문제가 돼. 소수의 양심이다. 그래서 국방의무는 많은 분들이 이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내 양심의 신념에 반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불이 나긴 했지만 사실은 얘가 병역법 88조라고 그 처벌 조항이 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글자가 번지는데 잠깐만요. 이게 좀 얇게 이거야. 그죠? 88조 자체는 합헌이 3번 나면서 이게 처벌 조항이다 보니까 이걸 위헌 내면 소급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88조는 3번 다 합헌이어서 2004년도 판시가 지금 안 내는 게 맞는데 이렇게 최근에 낸 게 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여기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뒤에 선지고, 지금 3차 판례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 5조를 헌법을 내면서 이제 같이 언급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대체복무제 마련하자고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말한다고 해서 군복무 하는 분들이 비양심적이라든지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게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 여기서 이 마지막 판례에서 판례 내용이 지금 다 발췌되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판례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5번에 보호 의무 성격입니다. 자, 조세 부과, 징수로 사유재산, 세금도 너무 많이 부과하면 문제될 여지가 있다, 이 정도죠. 뭐 이렇게 강하게 볼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보면은 공무원, 그러니까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뭐 취업 제한에 걸린다든 이런 거고, 병역 의무 이행 중에 받는 불이익을 막는다는 뜻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응시 자격에 공무원 군복무를 필요한 자 이러면은 군복무 중에는 여기 응시를 못 하잖아. 그럼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거잖아. 그러니까 병역 의무 이행하고 나서 받는 불이익은 아니라고. 이게 헌법 39조 2항의 표현이거든.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거는 병역 의무 이행하고 나서 법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건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거니까 이 조문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학교 운영, 2번을 보려면 이제 39조 자체를 펴놓고서 봐야 돼요.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뭐다? 병역 의무 이행 중의 불이익이 아니라 결과, 끝나고 나서. 이행 중의 불이익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 응시하라라는 게 병역 의무 이행했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아니라고. 학교 운영 지원비라고 걷었었어요. 옛날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한테. 근데 이게 뭐냐면 학교의 어떤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필수적인 비용에 쓰이더라 이거야. 우리가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걸 왜 걷냐고. 그래서 학교 운영 지원비는 위헌이야. 학교 운영 지원비는 위헌인데, 얘랑 좀 비교할 게 급식비를 걷는 건 합헌이라고 봤어. 급식비는 뭐 교육의 측면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급식비 걷는 건 합헌, 학교 운영 지원비는 위헌. 아까 글자 모양으로 살려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이게 4번이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얘가 2004년도 1차 판례로 됐어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 양심이 꼭 우월한 건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2004를 낼 수는 있는데, 왜냐면 판례 전체를 폐기한 건 아니어서. 그래도 이렇게 되면 학생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심적 병역 의무가 병역법 88조를 갖고 원래 심사했거든. 2004년 판시에서 합헌이라고 했고, 처벌하는 게 2011 판시에서도 합헌이라고 했는데, 2018 판시에서 88조는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 두지 않은 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제 기존 판례를 폐기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새 출제원들이 이제 랜덤하게 내기 시작해서 좀 그래, 이런 게 눈치껏 풀어야 되는 애예요. 자, 생명권. 우리 헌법에 생명권이라고 안 돼 있지만 당연히 기본권이죠. 이게 없으면 나머지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했잖아요. 예전에 낙태죄로 이제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면은 낙태한 사람과 낙태한 걸 도와주는 동의낙태죄라고, 의사대항범이죠. 함께 다 처벌했어요. 그래서 동의낙태죄를 다 합헌이라고 하다가 헌재가 이제 함께 위헌을 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태아와 그 임신한 여성 간의 관계가 꼭 대립 충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이제 미국식으로 가는 건데, 임신 초기와 임신 말기와 임신 중기를 좀 구분해 보자.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정할 거니까 헌부를 냈어요. 그래서 동일한 생명이라도 단계를 나누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보호 정도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지금 이 판시 내용이 요 낙태죄를 헌부를 내면서 이 논리 구성이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그리고 원래도 이 판례에 이런 말투의 판례가 있었어요. 왜냐면 살아서 태어난 태아만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이제 죽은 태아는 그 당시에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도 단계를 법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낙태죄 헌부를 나면서 이 논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초기 배아는 이제 연구 목적으로 이제 이런 걸 제한하는 제도를 초기 배아라는 이름으로 헌법성 걸지 말라고.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고. 우리가 사형이라고 헌법에 써 있나요? 헌법 110조를 보면요, 우리가 비상계엄에서 단심으로 이제 재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과 동시에 사형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110조 사항에 보면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은 이럴 때 단심으로 하되 사형 그렇지 않아. 우리가 사형이란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에서 그러니까 신급 없이 한 번에 재판하더라도 사형은 그러지만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한 거야. 너네는 다 늦게 와도 되지만 막내 며느리 일찍 와. 그럼 며느리가 있다는 거잖아. 뭔 소리야. 자, 6번의 답이 그래서 2번이에요. 자, 7번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8조 1항이 자유고,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하다 말했는데 8조 2항은 제한이야. 조직을 갖춰라. 그래서 1항이 자유고 이런 거 다 여기 책에 있어요. 2항은 제한이다. 8조 사항은 얘가 헌법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 왜냐면 이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어떤 정당을 제거하려는 의미도 있지만 함부로 제거를 못한다는 정당 보호의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작다라는 이유로 이제 정당의 보호 영역에서 내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오로지 헌재가 아주 엄격하게 통제해서 내보냈을 때만 나가는 거고, 쉽게 정당은 정당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1항의 조문이 정당 설립이라고 있기 때문에 조직 형식 분당 뭐 가입하지 않을 이런 자유도 다 포함돼. 원래 자유는 안 할 자유도 자유야. 종교의 자유도 안 믿을 자유도 포함해요. 하나 예외가 뭐죠? 근로상권은 소극적 단결권, 안 모이는 건 안 돼. 왜? 모여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여기는 적극적 모이는 것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적극적 소극적 다 보호야. 자, 8조 1항이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성격에서 가입 뭐 다 자유이기 때문에 예전에 경찰청장 판례에서 이 퇴임 후 2년간 정당 가입 금지한 거는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려면 민족 기본질서에 위반에 버금갈 정도의 공익을 대라, 입법 목적으로. 그럴 것도 아니면서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경찰에 있는 동안 정치 성향 갖지 말라고 이제 경찰청장 아닌데도 퇴직 후 2년간 정당 가입 금하는 거는 기본권 침해라고 봤는데 이 출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맞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이죠. 이게 헌법 스타일이거든. 원래 헌법은 약간 앞뒤 문맥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묶어지는 논점이 있어요. 그럼 끊어 있기죠. 영어처럼 끊고 날리고 뒤에서 틀렸어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게 논점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연결할 게 아니라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은 이거 같이 금하고 있잖아, 법이. 요게 위헌인 거. 사회복무요원도 똑같이 최근에 판시했거든.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 막으면 그거는 이게 애매한 표현이고 위헌 났죠. 그 다음에 정당제도는 우리가 통진당 해산시킬 때 국회의원들 당선 방식 뭐죠?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다 국회의원직 상실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최신이 한 번 더 들어오는데, 지방의회 의원 있잖아. 여기는 국회의원이고,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은 이제 정당의 성향을 덜 받는다고 봤어.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고 지방의회는 지역 차원의 일을 하는 거니까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있단 말이야. 의원직 유지가 맞다라는 대법원 판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시다 보니까 헌재 판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해요. 국회의원은 정당이 해산되면 같이 그만둬야 돼. 비례대표로 뽑혔든 지역구로 뽑혔든. 근데 지방의회는 유지가 맞다는 거야, 판례가. 대법원 판시입니다. 최신 판시죠. 작년 책에서부터 언급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슬슬 나올 거고. 자, 직업의 자유는 병원차가 아니야. 이거는 이송만 업인 거야. 근데 내가 부산에서 다쳤는데 탔는데 아무리 가도 병원에 안 가. 언제 도착했니까 서울까지 가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만 돌도록 하는 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니다. 자, 청원경찰이 별거 아닌 걸로 이제 선고유예 받았는데 그만둬라. 이거는 직업의 자유 침해다. 뭐 공무원이라면 공무단위권 침해고요. 군복하고 유사하게 진짜 헷갈릴 정도를 얘기해. 이거 명확성 원칙 반하지 않아. 그런 건 판매 목적, 판매하는 게 직업인 거죠. 우리가 공공무해성은 직업의 성격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판례는. 그래서 뭔가 이게 무해한 것만 직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성매매도 심지어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판례는. 아무튼 간 유사군복을 판매하면 처벌하는 게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다. 그렇겠죠. 위험하잖아. 헷갈리잖아. 자, 어떤 범죄로 성인 대상, 아동 대상, 뭐 학대죄 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평생 준비해온 어떤 기술을 10년 동안 못 쓰게 하는 건 직업의 자유 침해로 봐. 요게 우리가 이제 사실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리을이 굉장히 출제 많이 됩니다. 자, 9번. 사회보장수급권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받는 혜택과 관련된 기본권을 뜻하는데, 산재 처리될 때 스크린 그 지하철에 보면 거기 이제 타려다가 이제 거기 이제 도어에 이제 몸이 껴서
돌아가시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출퇴근 중에 사고는 산재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 판례 변경을 한번 해서 그거는 위헌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그 고용주가 제공하는 통근 차량 타고 가다가 차량이 뒤집혀서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인데 왜 더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알아서 출퇴근할 때는 이렇게 처벌하느냐, 그러니까 산재 처리 안 하느냐 해서 통상적인 출퇴근도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봤어. 그래서 판례 변경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런데 이제 가족 구성원이 다 직업을 갖고 있어서 국민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이분 거를 이분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가죠. 그게 이제 기본권 침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은 일하셔야 돼요. 예전에 20년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완화된 거죠. 근데 이게 완화된 제도가 예전에 15년 차에 그만두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 못 받는데 이 제도가 생겼을 때 나한테 소급해주지 않아. 그런 게 기본권 침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시의적인 소급 입법인데 입법 재량이라고. 자, 그 옛날 제도가 꼭 위헌 나서 바뀌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 입법 형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그냥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10번 사회적 기본권 원래 입법 형성이 크죠.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허가받지 않은 땅 형질 변경. 이 말의 의미가 왜 땅을 왜 깊이 파고 이렇게 뭔가 절단하고 이런 걸 얘기하거든. 명확성은 지배되지 않고 아주 중요 판례인데 밑에는 우리가 그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의 알몸을 내놓은 사람은 이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인다고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통 벗고 태닝하는 사람한테 이걸 쓴 거야. 그래서 명확성지 위배다. 그래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라는 게 되게 불명확하다고 봐서 이것도 이제 너무나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 그러니까 어떤 경력이 안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속여서 건설 등록하면 요새 이거 많이 적발하던데 말소하는 건 명확성지 위반되지 않는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판매하고 이렇게 수입하면, 그러니까 수입하는 걸 금지하는 거는 명확성은 지배되지 않죠. 약간 이제 명확성은 외워야 되는 면도 있긴 한데, 이번 판시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학문의 자유는, 진리탐구,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학문의 자유를 많이 이제 누리고 그런 걸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하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교과서를 선생님들이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책으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학생의 수학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면 안 되고 교과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학문의 자유가 대학의 자율성하고 성격이 좀 겹치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이란 기본권이 있는데 그게 대학도 누리고 그 교수님들이 보통 주도하니까 교수회도 함께 주체가 된다. 이것도 이제 기본권 주체로도 굉장히 많이 내는 논점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연령이 경찰대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살면서 훈련받기 때문에 재수생까지만 받고 삼수생은 못 들어가요. 학문의 자유 침해 아니라는 논점이죠. 그 다음에 뭐 이쪽 기본권 말고도 딴 데도 낼 수는 있지만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제, 동전의 앞면 알아야 표현하지. 그래서 내가 알아야 표현하니까 정보공개 청구권으로,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있지만 헌법만으로도 구체적인 성격이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나 일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다. 그게 이제 알 권리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으로 나아가고 표현의 자유에서 직접 보장될 수 있다. 일본의 해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별도 입법 없어도 된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없이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법은 지금 만들어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이제 부속법령이 되고 헌법에서는, 행정법에서는 이제 한 과목이 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일반법이고 특별법으로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원의 이런 정교조 가입 이런 걸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게 되는 게 부모의 알 권리 침해는 아니다. 이런 건 규범 조화적인 거죠.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니까. 표현의 자유는 뭐 위의 주제랑 사실 겹쳐 있긴 한데 내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게 표현해야지 더 잘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익명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공선법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실명 인증 받고서 글 써라 이런 게 다 위헌 나는 게 익명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변경이죠. 얘도 최근에 있었던. 자, 5개 광고는 표현인데 이제 너무 큰 규격의 간판을 부실하게 달면 떨어져서 다치잖아. 그래서 이건 내용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열이 아니야. 아까 선생님이 뭐 광고, 그건 내용을 보고서 의료 광고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든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든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사전에 내용을 보고 막는 거니까 검열인데, 이런 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난 이게 헷갈리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얘는 바깥에 우리 왜 건물 외벽에 뭐 붙이거나 할 때 모양 크기 이런 거 규제하는 게 검열은 아니라고. 다른 판례야. 반론 보도는 언론사에서 나간 내용이 우리 회사를 망쳐 반박하는 거야. 근데 이 신문 지면에 글자 수를 똑같이 써요. 피해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나갔거든. 그러니까 반론 보도는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진 않아요. 요건상 고의가실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내가 실수로 잘못 보도했어요 라고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실수가 없었어, 그냥 걔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도한 거더라도 그 반대하는 그 반대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박 보도를 그 지면을 할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자체가 위법성 필요하지 않다. 얘가 반론 보도 말고 정정 보도라고 있거든. 정정 보도는 내용을 정정하는 거니까 지금 니네가 잘못 보도한 거라는 게 본안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반론 보도는 단순히 일단 반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확 퍼진 다음에 의미가 없으니까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할 수 있다. 요렇게 답을 끊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표현의 자유 쪽이 아까 뭐 검열, 집회결사 이렇게 중요 판례들이 많은 데다가 정보 공개도 하나 끼고 있기 때문에 제일 난이도 있거나 여러분이 덜 보는 게 여기 저거 반론 보도, 정정 보도, 이게 출제 들어올 땐 이 형태가 되긴 해요. 반론 보도는 반박하는 거니까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반론 보도는 가처분 절차, 그러니까 소송 본안 전에 임시처분으로도 들어가요. 가처분 가능하다. 반가 합, 반론 보도는 가처분 합헌. 상업 광고도 표현물이어서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규제하는 것을 이제 불필요한가 아닌가 심사할 때 심사 강도가 완화돼요. 그래서 이제 비례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례 심사 뭐야? 입법 목적 정당하냐, 수단이 적합하냐, 다른 수단 없냐. 근데 심사 강도 완화됩니다. 상업 광고니까 표현물이긴 하지만 또 검열금지 원칙도 준수해야 되고. 다시 얘기하면 표현의 자유가 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낼 게 되게 많은데 인면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고요. 그런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군지 모르게 표현해야 좀 더 자유롭죠. 5개 광고물에 대해서 규격 같은 걸 규제하는 거는 검열은 아니죠. 반론 보도는 말 그대로 반박하는 거니까 애초에 제도 자체가 고의가실이 있을 때만 한다고 안 돼 있어서 고의가실 요건이 아닌 건 제도가 그냥 그런 거고, 원래 성격상 반박하는 거니까 그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내 입장을 빨리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절차로도 가능하고 진실 여부랑 관계없다. 근데 상업 광고는 아무래도 이제 그 표현물의 성격상 중요도가 좀 낮다고 보는 거야. 비례 심사를 하긴 하지만 심사 강도가 완화된다. 비례 심사도 안 한다 이러면 틀려요. 비례 심사가 완화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기본권 충돌은 서로 다른 기본권 충돌 간에 기본권 주체 간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나는 담배 피고 싶은데 담배를 못 펴. 근데 흡연권이 기본권이야? 기본권이야. 17조와 10조에서 나오는 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 얘는 10조, 17조도 전제지만 플러스 생명권까지. 그래서 흡연권이 하위의 기본권이야. 그러니까 혐연권을 더 존중하겠다. 기본권 충돌을 상위 기본권 중심으로 해결한 방식이고요. 방금 본 반론 보도랑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피해자는 반박하고 싶고 언론사는 우리 지면이 이렇게 나올 때 지면을 그 글자 수만큼만 할애하고 피해자 이름으로 나오니까 제도가 조화롭다. 둘의 기본권을 반반 양보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범조화적 방식이라고 해요. 노조 가입하기 싫은데 이 회사에 취업할 때는 노조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대표 노조에 들어가야 돼. 그런 협상을 용인하는 우리나라 제도는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하는데, 이게 33조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21조 일반 결사. 왜냐면 근로상권은 모이는 것만 보호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 정교조 정보를 학부모님들 알고 싶지만 선생님들은 자기 정보잖아.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더 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알 권리보다 뭐 사생활이 더 상위. 두 개는 비등해. 정보를 공개할 거냐 아니면 정보를 보호할 거냐는. 그래서 이거는 이익 경량합니다.
그래서 얘로 정답 처리 잘 안 하는데 오히려 1, 2, 3이 더 정답 처리를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15번에 다시 이제 기본권 충돌은 조화롭게 반씩 양보할 거냐 아니면 하나를 선택할 거냐. 상위 기본권 우선을 선택한 게 혐연하고 흡연에서 흡연권이 더 낮다, 혐연권이 더 높다 라고 본 거고. 15번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 자체는 체포 구속을 전제하는 표현을 썼거든. 근데 뭐 체포 구속하고 상관없죠. 내가 피내사자다, 그냥 임의동행했다, 그래도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주체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어떤 구속 단계랑 상관없이 어떤 형사적으로 입건될 조짐이 보일 때 언제든지 내가 나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국선은 아니고, 국선은 이제 피고인 단계부터. 근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은데 자정에 만나고 싶대, 이런 거는 이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미 형량을 받았다고, 수형자, 그래서 징역 뭐 10년 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주체는 아닌데, 또 다른 사건에 아니, 거길 낸 게 아니라 수형자는 형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주체가 아니고, 여기서 D만 보면 원칙적으로 예외는 뭐야? 재심할 때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형사사건이 열리니까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주체인데 원래는 아니라고. 그 다음에 내가 미결 수용자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주체이긴 한데, 내가 지금 이 변호사를 만나는 이유가 민사사건, 가사사건 때문이라면 형사는 아니니까 변호인의 조력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뭘로 도와줄까요? 지식으로 도와주죠. 근데 지식을 알려면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사건 기록을 봐야 되는데, 이걸 지나치게 안 보여주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침해고 알 권리 침해입니다. 자, 16번 간습헌법. 이게 신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수도를 옮기는 거는 간습헌법을 바꾸는 거다. 서울이 수도라는 거는 헌법적 간습이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제도를 만들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섭헌법은 조문이 없는데 하려는 거니까 상반되는 규정을 첨가해서 폐지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 헌법 개정을 없앨 수 있고, 자연적 사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통으로 안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간섭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지할 일이 아니야, 이러면 자연적 소멸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문으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간섭이 헌법이라고 하려면 헌법적으로 중요한 거야 되는데, 여기서 수도가 뭐냐는 거는, 또 언어를 국어로 한다는 거는, 한글을 국어로 쓴다는 거는 헌법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냥 부수해서 얘기한 거야. 근데 수도가 뭐냐는 걸 결정짓는 거는 대법원 소재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 소재지는 수도랑 상관없고, 대통령과 의회의 소재지가 수도입니다. 간섭헌법은 항상성, 반복, 계속, 명료성, 국민성, 합의 5가지 언급해요. 평등권.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10년 동안 그냥 권리 행사 안 하면 없어져요. 국가는 국가에 대한, 또 국가의 채권은 5년.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 민사든 행정이든 5년을 넘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많은 법률 관계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한 거여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애국지사는 순국선열하고 차이점은 8.15 강복 이전에 돌아가시면 순국선열이고, 이제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면 애국지사인데, 이제 순국선열의 유족은 물론 순국선열이 애국지사보다는 더 등급이 높은데, 서훈 등급이. 근데 순국선열의 유족하고 애국지사 보면 애국지사가 더 높아요. 그건 평등권 침해라 볼 수 없다. 그렇죠. 왜? 본인이시니까. 돌아가신 후손보다 애국지사 본인이 더 높아야죠.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못했으면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좀 기다려주는 거야. 그 특례에서 개사육시설은 안 봐준 거야. 그거는 평등권 침해 아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그러니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수혜군에 항상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익 신고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신고한 분하고 밖에서 신고한 분은 다르단 말이야. 안에서 신고한 분을 더 보호하는 거. 이 사람 자기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게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는 최신 판례고요. 집회, 이런 건 좀 써놓고 책에, 집회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건 최근에 들어오는 논점이어서 대부분 다 써야 돼요. 징역 불문하고.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가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방해할 의도를 갖고 거기 껴있는 거는 이 집회의 자유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종교성 집회는 기본권을 2개 겹치기 때문에 이 집시법의 규제에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럼 집회는 이 오발 집회가 있어. 갑자기 모이는 거. 그래서 니캉네캉
이신전신이면 돼.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네 맘 내 맘이 한 마음이면 된다고.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이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이상 뭔가 필요하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야간 5개 집회 헌불 이런 얘기 했는데 야간에 밤늦게 또는 해가 뜨기 전에 5개 집회하는 게 좀 제한이 필요하게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막고 있다고 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이제 개선을 요구했는데 좀 늦게 개선되긴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밤늦게 못하는 거를 사전에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내용에 대해서 허가받는 그건 아니라고 봤어 판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단 뭐 국회 근처에서 하지만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그거는 헌법이 금지하는 이 사전 허가가 검열처럼 보면 되거든요. 표현물에 대해서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사전의 내용을 막으면 안 되는 게 검열 금지잖아. 검열을 헌법이 금지하잖아. 근데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집회거든. 집회에 대해서 허가받지만 허가를 헌법상 허가를 받고 집회하는 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표현물에 대한 검열과고 지금 동급으로 얘기하는데 입법자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여기는 교통 대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회 못해 라고 한 게 그게 일반적으로 법률로서 집회를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알고 있어야 돼. 표현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이 금지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다는 걸 알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죠. 19번 선거권에 대해서 수용자 선거권 안 준 거 헌불 나서 이제 헌법불합치 나서 개선 입법이 돼서 징역 1년 이상이면 선거권 안 주고 그 밑은 주고 그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잘 만들었다. 재외선거인 외국에서 선거하려면 실시할 때마다 내가 하겠다고 등록 신청하는 거 이 정도는 선거권 침해 아닌데 이제 국내에서 오히려 할 때는 일정 기간을 주되 그 기간 넘겨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선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최근에 헌불난 최신 판례는 프린트 이제 보시고 걔는 한 번에 들어오긴 좀 애매할 수도 있다 해서 자 배우자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함께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배우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배우자나 가족이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건 위헌이 아니에요. 가족이 없는 분들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함께 다니는 사람이 추가되는 게 평등권 침해야. 그 다음에 국민투표는 국민 주권적인 아까 앞부분에서 대의기관의 어떤 결정을 국민이 승인해 주는 거니까 국민 주권이란 관점에서 넓게 인정돼야 돼요. 근데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걸 다 막아버린 거는 국민투표권 침해돼. 이것도 계속 영구적으로 쓸 판례입니다. 답이 2번이고요. 저항권은 헌법에 써있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헌재 대법원은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이제 사건에서 그 김재규를 이제 형사재판을 할 때 난 저항권 행사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대법원 뭐라고 했냐면 자연법, 법에 써있지 않고 이제 실정법에 없다면 재판으로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법적으로만 우리가 그래서 권리라고 본다면 그건 재판으로 쓸 수 없다고 봤어. 근데 헌재는 저항권이라는 거는 꼭 법에 써있지 않아도 권리로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도 날치기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항권을 행사할 일은 아니다. 날치기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라는 방법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저항권은 이제 민초라고 하잖아. 공법인 국가가 저항권의 주체가 아니고 상대방이 되겠죠. 저항권은 다른 구제 절차가 없을 때 그래서 시민불복종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예를 들면 뭐 전기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전기값을 안 낸다든지 그런 걸 얘기합니다. 다시 19번 1년 이상으로 나눠서 이제 집행유예 받은 사람에게 선거권 안 주는 거는 위헌, 수용자 안 주는 건 헌법불합치인데 개선 입법해서 징역 1년 이상부터 안 주도록 한 거는 잘 만들었다. 이건 약간 편안한 판례지. 자, 선거 후보자가 명함 배부할 때 배우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데 배우자가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배우자 없는 차이가 플러스 2가 돼서 안 돼. 그럼 평등권 침해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다고 해서 국민투표권 행사를 그 입법을 안 해주는 거는 국민투표권 침해. 3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시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형태라는 게 굉장히 좋지만 지금 형태가 좋아요 문제 유형이. 근데도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될 분량을 남겨놓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얘랑 최신 판례 자료 좀 보시면 혹시 쓸지 모르는 것들을 잘 방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존 학원에서 했던 채판도 좋고 내가에서 한 채판도 좋고 두 개 다 봐도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은 꼭 보시고 채판 2개 붙여서 작년 거 올해 거 해서 하면 쓸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시험은 또 편안하게 낼 때는 원래 기본 노트, 기본 헌법, 행정법 올인원에서 했던 자료들이 또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어떤 양을 배분할 때 기본 해독을 할 때 한 번 하면서 얘를 뭐 두어 번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할 때 얘 보고 기본서 회독하고 다시 이걸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잡고 돌리시면 시험을 잘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